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세계 경제 질서의 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과제. 인플레이션 개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하면 물가 상승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는 다르다. 인플레이션은 불안지폐, 여기 불안지폐는 다 아시겠죠? 종이지폐, 신용지폐라고도 하고요. 발행의 증가에 따라 상품 가격이 명목상 올라가는 형상을 말한다. 명목상인 거죠. 실질 가치는 변함없이. 따라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 의한 상품 가격 상승이나 생산비 증가에 의한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생산비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불균형에 의한 상승, 그 다음에 불안지폐 확장에 의한 명목 임금 물가 상승. 그랬을 때 그거 명목적인 임금 물가 상승만을 인플레이션을 한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에는 꼭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밑에 예를 든 거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설명만 잠깐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생산성이 4배 증가했을 때 가격은 4분의 1로 단위당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통화 발행을 2배 할 경우에는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분의 1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실질적 물가 상승은 명목적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만 실질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인플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플레이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그 물가 하락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서 물가 하락이 아니라 실질 가치, 그러니까 상품의 노동 가치가 투여된 실질 가치 이하로 상품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디플레이션이라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공황 때만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좀 엄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만이 지금 같은 일상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분할 때는 이런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서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소위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제 이제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은 왜 물가가 안 오르느냐 하는 게 2008년에 일어났는데 그거는 일단 설명드리고 그거에 근간으로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계속 그냥 읽어갈게요. 화폐 수량설은 다음과 같은 교환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MV 이꼬르 PQ. 여기서 M은 통화량을 나타내고요. V는 화폐 유통 속도, 그 다음에 P는 물가, 그 다음에 Q는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생산량과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상품 가격은 화폐량에 의해 규정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의 원래식은 어떻게 되냐면 M 이꼬르 V분의 PQ라고 해서 그러니까 총 통화량은 화폐 유통 속도분의 가격 곱하기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필요한 화폐량은 물가와 생산량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이 두 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화폐 수량설은 상품 가격 P를 화폐량의 변수로 보는 것이고 원래 식은 화폐량을 상품 가격의 변수로 보는 거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을 전제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그 시장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상품 가격을 상품 가치의 화폐적 현상 형태로 본다면 가격을 이게 이제 노동가치설이죠. 화폐적 현상 형태로 본다면 상품 가격은 변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일 수 없고 상수로 항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 가치라는 건 유통 과정에서 창출되거나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생산 과정에서 상품 가치라는 거는 형성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차피 평균적으로는 상품 가치 위에 수렴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따라서 막스주의에서는
변수로 보지 않고 상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변수는 뭐냐? 통화량, 유통속도, 생산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생산량은 급격히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보통은 이게 이제 고정된 거로 보고, 그렇다면은 그때그때 변화될 수 있는 거는 통화량과 유통 속도만이 변화될 수 있는 변수로 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 이 두 가지 합행 수량성과 이 두 가지 막스주의적 이 공식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합행 수량설로 지금 가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일정하다고 할 때 한 사회에서 생산량 총 가치량은 유통을 시키는데 필요한 화폐량은 화폐 유통 속도에 의해 규정된다. 이게 이제 그 원래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본위대에 있어서는 금 필요 화폐량이, 여기서 금화겠죠. 화폐량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유통 화폐량이 부족하면 화폐 속도가 빨라지고, 유통 화폐량이 많아지면 금화는 기금속이나 이런 걸로 퇴장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안지폐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고 국가나 은행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많은 화폐를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걸 엄밀히 통제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거죠. 이거를 깬 게 2008년과 2020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 2028년과 2020년에 그 양적, 그걸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라는 거죠. 그걸 깬 게. 그러면 그거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양적 완화로 풀린 불안화폐는 대부분 부실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즉 대부분 화폐가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던 시중은행에 공급됐고, 이런 시중은행에 공급된 자금은 다시 중앙은행에 초과 준비금으로 환유돼서 중앙은행에 예치됐어요. 자기네가 찍어서 한 거를 다시 자기네가 받아가지고 저장한 거죠. 그 시스템만 붕괴를 막은 거예요. 초과 준비금이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그 법정 준비금이 있잖아요. 뭐 5%, 5%, 10%, 10%가 법정으로 은행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일정 정도 금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풀린 대부분의 돈이 다시 환류돼서 중앙은행에 이렇게 됐다. 결국 2008년에 양적 완화로 풀린 화폐는 실물 경제에서 전혀 유통이 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유동성이 상품 가격의 명목적 상품 가격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유통 속도 확 줄은 거죠. 그 양에 비해서. 그러나 2020년 양적 완화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2008년도보다 양적으로도 훨씬 많았어요. 2008년 때는 약 3조 달러, 2008년 때는 약 5.5조 달러, 거의 6조 달러 가까이 이제 풀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그리고 더 많고, 속도도 훨씬 더 빨리 풀었어요. 2008년 때는 2, 3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한 2달 만에 그냥 확 풀었거든요. 2020년에는 양적 완화의 거의 한 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가 재난지원. 잠깐만요. 지금 제 컴퓨터가 약간 들리나요? 제 컴퓨터가 약간 불안한 것 같은데. 예, 약간 끊겨 계속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 들리고 되나요? 있습니다. 예, 예, 예. 들립니다. 예.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재난지원금적으로 들어가서 실물 경제로 들어갔다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린 돈은 팬데믹 기간에는 내수제 소비로 들어가서 뭐 그때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제 그 전자제품, 특히 전자제품에 많이 이제 소비가 됐고, 그다음 팬데믹 통제가 약간 풀기 시작하자 서비스 소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이 많은 돈이 주식 투자나 또 이런 쪽으로 또 들어가면서 그거에서 그러니까 뭐 이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노동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서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임금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20년에 풀렸던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표면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부과되면서 증폭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배경이고요. 이게 이제 이론적 배경이고,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미 중앙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음, 연준의 인플레 정책의 변화. 요 부분이 이제 좀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인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2020년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선택해요.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뭐냐면, 물가가 완만하게 수준에서 일정 기간 2% 목표치를 넘더라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은 연준이 그동안 3, 40년 동안 이어져온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관행을 탈피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전까지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잡는 데가 물가 안정이 제일 목표였어요, 연준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고용 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가 한 2% 가까이 되면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더 올라가는 걸 막는 거를 말하는데, 이 정책을 폐기하게 돼요, 2020년대에. 그래서 이거는 물가 상승 억제보다 고용 시장 정책에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소비자 물가가 그러면은 9% 넘어가고 지금 이제 8%대인데, 연준은 금리를 0.75% 연속 두 번 올렸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현재 이런 평균 물가 목표제가 가능하겠느냐. 그 2년 전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변했는데도 이게 가능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서 그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80년대처럼 과감한 금리 인상을 해서 먼저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를 잡아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그러나 연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정 정도 계속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도 잡겠다, 이런 정책을 계속 쓰는 것 같고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그래서 2.25%인데, 그러면 그 미세한 조정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보통 예상하기를 3.5%에서 4%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 9% 8%대 그 물가 인상이 되는데, 보통 이 물가를 잡으려면 5% 정도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8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은 8%만 되더라도 금리가 10% 이상 돼야 되는 거죠. 10% 이상 되는 걸 목표로 하고 금리 인상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계획을 짜고 있는 거는 3.5%에서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연준은 그 밑에 보면은 인플레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인플레를 잡고자 하면은 10% 이상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 수준이든 아니든 물가가 상승하면 가장 피해 많이 보는 국가는 자원 수입국과 채권 국가가 되는데, 자원 수입국과 채무국은 인플레이션을 이득을 본다. 그럼 자원 음, 수출국과 채무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기한 거는 미국이겠죠. 가장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채무도 가장 많은 나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면 사실상 미국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형태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미 달러 가치는 오히려 강해지는 현상까지 같이 동반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좀 하나 건너뛰어서 그 다음부터 읽어볼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을 반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관건은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연준은 추구하는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하지만 위험은 따르고 이런 위험만 통제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일정 정도 여보세요, 들리나요? 자꾸 불안정하다고 뜨네, 인터넷이. 예, 약간 불안정하긴 한데 들리고는 있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그거를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미국 국내에서 왜 그러냐면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피해가 적은 국가가 미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이면서 동시에 채무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그래서 국내만 조절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을 피해를 보는 쪽에는 보조금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이익을 보는 부분에서는 횡재세라는 걸 부과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이제 그 피해 보는 부분으로 한다면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부정적 효과를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경우에는 미국의 지금 위상이 계속 이제 축소되는 위상을 일거에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유럽이 망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세계 경제에 불록하다라고 보죠. 저는 이제 다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1930년대에 있었던 블록화가 연상이 돼서 저는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정책의 변화는 금융 중심 수탈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금융 중심 수탈 체계가 신자유주의이고 제가 이제 쓰는 용어는 의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저는 쓰는데 하여튼 그 금융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시작했대요. 90년대에 완료된 금융 중심 수탈 체계는 노동력을 직접 착취하는 제조업 중심 착취 체계와 달리 이미 창출된 잉여 가치를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탈 약탈하는 축적 체계이다. 이러한 금융 중심 수탈 체제는 부채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불균형 체제이다. 즉 생산자는 채권을 쌓아가고 소비자는 부채를 쌓아가는데 이는 지속될 수 없으며 그 가시적 표현은 2008년 금융위기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은 따라서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적 형태인데 미국은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하고자 했다. 이 시스템을 바꾸자고 했던 거죠. 2008년 이후에. 따라서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고자 했었고 니소호령 정책이었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돼서 최고 30%까지 부과했죠. 그러나 중국에 의존한 기존의 제조업을 미국 국내로 되돌릴 수는 없고 이 두 가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거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다시 말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방식의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중심 제조업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업 부양책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미국 중심의 제조업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통한 제조업 부양책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설명한.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보통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80년대 이후 줄곧 기준금리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았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기준금리가 훨씬 낮아요. 그러나 물가와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3.5%를 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 거의 10%대에 육박하는데 기준금리를 3%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죠. 기껏해야 4%. 이 3.5%는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 그럼 도대체. 보통은 그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잡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3.5%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미국의 그 주식시장의 90년대 이후에 평균 수익률이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4.4%에서 5% 정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준금리가 3.5% 정도라면 미국 10년물 국채가 대략 4% 내외로 수익률이 정해지고 그렇다면 변동성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투자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럴 경우 대부분의 장기 투자 기관들은 안정적인 미국 10년물 국채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읽고만 들어갈게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국채의 의미는 또 상실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국채 이자율보다 여기는 국채 이자율이 4%인데 인플레이션이 6% 7% 됐다. 그러면은 국채 투자할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원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는 거죠. 이게 국채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거는 실제 구매력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채에 투자할 요인도 아주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유동자금들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이런 인플레이션 그 부양책을 통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형성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는 그 투자 욕구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에
이윤율을 저하시켜 놓으면 유동자금들이 대부분 실물 투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공산품을 차단해야 돼요. 이게 이런 공산품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실물 자산이 다 중국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관세 정책으로 실패했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단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이런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제조업으로. 그래서 그 출발이 반도체하고 전기차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치포 동맹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그린 에너지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이제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 거니까 그다음 요 내용을 없이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렇듯 미국의 제조업 강화 정책은 중국을 제조업에서 배제하는 전략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내적인은. 그래서 이게 대내적 대외적으로 여기도 쌍순하는 거죠. 중국만 쌍순환을 쓰는 게 아니라 미국도 쌍순환을 쓰는 거죠. 이것이 글로벌 밸류체인 재조정과 인플레이션 정책이에요. 이 글로벌 밸류체인은 대외적인 거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제조업 투자를 강화하는 거. 이 두 가지 이 정책으로 미국의 이제 경제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핵심이 이 내용의 핵심적 내용을 뭐냐면 세계 경제를 블록화 시킨다는 데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 블록화 시키면 이게 미국만 블록화 되는 게 아니라 피해보는 각각의 나라가 자기 피해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힘센 나라 중심으로 블록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의 조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 블록화가 불러오는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제가 이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1930년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경제 블록이 뭐냐, 블록 경제가 뭐냐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는 이제 1930년대 보통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 추구는 새로운 세계 경제 블록화이다. 이는 진행 과정에서 세계 경제 강국들이 자국 중심의 블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는 미국이 수구하는 세계 경제 블록화가 불러올 세계적 경제 위기를 각국이 헤쳐 나가는 과정,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각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위기는 어떻게 되냐. 만약 이런 위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각자 타협해서 각자 나라가 지금처럼 그 뭐 G7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위기가 봉착하게 되면 이 협력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후에 재정 위기가 재현될 위기가 크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에 이제 피그스 남유럽 국가의 그 재정 위기가 있는데 이걸 요번에도 다시 재현될 공산이 커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은 뭐 찾아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그 내용은 설명 안 드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독일과 남유럽 국가들의 그 뭐냐면 국가 부채 비율의 차이와 이 구체적인 비율의 차이로 나타나는 그 국채의 이자율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로라는 그 단일권을 쓰는데 모순이 뭐냐면은 유로는 통화는 단일권인데 재정 주권은 각 나라에게 있다는 게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단일한 통화를 통해 각각의 저기가 있으면 자기 나라의 그 국가 그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 대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독일이 남유럽 국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2008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국엔 독일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게 또 이번에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에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너우 전쟁을 통해서 독일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로존 자체의 존망이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또 다른 블록화를 형성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외환위기 가능성이에요. 이것도 이제 계속 되는 건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게 되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달러가 이제 이자율을 낮았을 때 저개발국의 이자율 높은 쪽으로 달러가 가서 거기서 다시 이자 위로 올라가면 달러가 쑥 빠져나가는 체계거든요. 지금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빠져나가는 체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1억 달러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1억 달러만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그 이제 그 현금으로 그 나라 이제 통화로 바꿔가지고 그 통화를 그 나라 국채와 우량주를 사요. 그리고 그 국채와 우량주를 담보로 또 빌려요. 이거를 계속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한 나라의 그 달러 캐리 트레이더가 들으면은 자산 버블을 일으켜요. 어느 나라나.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자산 버블이 극대화될 때 빠져나가면 이게 순식간에 폭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자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과 외환 위기가 나타남으로써 경제 침체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가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한 예만 보면 멕시코도 그래요. 지금 7.75%예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집트 거의 9.25%, 몽골 10%가 되고, 브라질은 13% 이상 되고, 트르키에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도 14%나 되고요. 우즈베키스탄도 17%나 되고, 아르헨티나는 맨날 나오는 나라니까 이건 뭐 52%, 이거는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의 거의 3분의 1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도 어떤 중심 국가로 뿐만 아니라 개도국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아세안 같은 나라들은 아시안 나라들끼리의 블록을 형성할 수 있어요. 어떤 꼭 과거처럼 제국주의 중심으로 블록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아시안이면 아시안,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나라들끼리 블록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위험은 뭐냐면 그 기업 부실 채권이 위험인데, 중국은 그 기업 부채가 문제가 많이 됐지만 다른 기업, 국유 기업은 그 문제가 안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빠지면서 이들의 부채 위험이 상당히 큰데, 현재 약 한 9천억 달러 정도, 하나로 한 1천조 원 정도의 부실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3년 미만의 단기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이 안 되면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발 그 금융위기가 회자되는 그런 것이 있고, 이게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꺼지면서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중앙정부가 이제 그 뭐 이제 부채율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 개입으로 위기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런 게 한번 되면 중국도 지금은 자유경쟁을 막 요구하지만 어느 정도 동남아와 중국 벨트를 이용해서 블록화될 공산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시에로 파생 상품의 위험이 있어요. 시에로라는 건 뭐냐면, 옛날 우리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똑같은 파생 상품인데, 서브프라임 때는 그 담보가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모기지 채권이 담보로 파생 상품을 만든 거고, 이 시에로는 신용이 낮은 기업체의 회사채를 담보로 만든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2008년도에 그걸 이제 CDO라고 그러는데, CDO하고 CLO가 얼마나 이제 위험하냐면, 2008년도에 약 그게 CDO 규모가 모기지 그 CDO 규모가 8천억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 CLO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돼요. 양으로만 보면 2008년보다 더 위험한 상태죠. 양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것 때문에 그 2008년 같은 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그 선진국의 그 이제 그 뭐냐
금융 시스템을 많이 정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지라도 양적으로만 측면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 만약 이걸 터진다면 이것도 2008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있는 각각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그 국가들, 금융기관들, 이게 이제 분리돼 나가서 블록화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가 이제 있는데 이것도 많이 회자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뭐 설명 안 하기로 하고 약 미국의 모기지 채권의 약 15%가 2008년 이후에 아직도 해소가 안 되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약 100만 건 정도 하는데 그게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약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한 2배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지만,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통계에 나오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걸 위험 테스트를 다 해놔가지고 장기 이 고정금리로 해놔서 크게 붕괴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타격은 입을 수 있다. 가장 여기에 취약한 나라는 한국이죠. 한국이 만약 이게 꺼지면 한국은 금융위로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이 사실 이제 다 보면 이러한 위기들을 평가해 볼 때 미국보다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다 치명적이에요. 이게 이 중에 어떤 하나만 터지더라도. 그리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패닉으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떤 하나가 터지고 그게 이제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기 됐다가 다시 그걸 이제 수습되면 또 경기가 살아나는 듯 하다 또 다른 하나가 터져서 또 경기가 붕괴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미국은 크게 영향을 안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미국은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2008년처럼 전 세계의 영향이 미국에 직접 옴으로써 전 세계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막 전 세계 스와프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달러를 막 풀고 이러면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자기 미국 독자적인 걸로 해서 인플레이션하고 공금리 정책을 그냥 계속 추진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터지는 각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는 더 위험에 봉착하고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쪽으로 몰아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미국에 있어서 지금 같아서는 패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될 공산이 크다. 근데 이때 패권은 과거처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패권이라기보다는 이 미국 독자적인 밸류체인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고 블록화 형태로 될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들, 다른 블록들이 이런 미국의 이기적 정책에 대응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식민지 재분할 정책 같은 형태로 갈등이 고조될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 각각의 불안이.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지금 현재화되고 있다는 거죠. 노무 전쟁이 그 하나 이해고, 미중 갈등도 그 하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게 이러한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한쪽에서 한번 터지고 또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또 터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전 세계적 질서가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방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 혁명의 가능성과 노동자 민주주의 가자, 이런 과정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서서히 이제 혁명기로 접어드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 객관적 조건은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간다는 거죠. 세계 경제 블록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아까 말했던, 그리고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근데 이제 장기 침체의 용어는 뭐냐면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요. 대차대조표 침체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이 장기 침체는 하향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블록화 접으로서. 그거는 뭐냐면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지금 엄청난 과도한 부채 떠넣은 게 있잖아요. 가계 부채 국가 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 정부가 모두가 부채 축소에 매달리게 돼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소비도 축소돼요. 그러면 보통 다른 때에는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의 축소분을 재정이 커버를 해서 다시 이제 호황국면으로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은.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도 워낙 많은 그 재정 부담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약간 예외적인 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 노동자는 실질 임금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돼서 생활적 궁핍화로 내몰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층이라고 했던 그 소자산자 계층은 자산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부담이 되는 거죠. 임금이 그 금리가 올라서 이걸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층 소자산가가 혁명적으로 변화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혁명적 상황으로 모든 국민이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세계 경제가 지역화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화에서 국지전의 위험이 되고 그 다음 위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위기가 부분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한 10여 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객관적 조건이고 그런 이런 객관적 조건은 이제 환경이고 조건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데 주체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에서는 주체가 가장 약한 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판단이고 그렇다면 이때는 주체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 주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의식하고 이러한 그 노동자 민중이 이걸 의식하고 이 민중이 정치 조직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노동자 민주의 과제인 거죠. 이런 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주체의 과제인 거고 그래서 지금 혁명기 때는 이런 객관적 조건의 판단보다는 객관 조건은 어차피 계속 밀려오니까 주체의 의식과 의지가 훨씬 중요하게 돼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